네, 여러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한국남부발전에 대해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울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수소와 LNG 등과 같은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기관 울산항만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좀 오신 분들이 어떤 구직자분들인지 잠깐 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3, 4학년이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3, 4학년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전 졸업을 했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오, 적절하게 이렇게 비율이 잘 섞여 있네요. 혹시 1, 2학년이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 1, 2학년 분이 벌써부터 여기도 계시고 이렇게 치열한 항만공사인지는 몰랐는데 더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울산에 관한 공공기관 설명회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할 저는 스타트업의 대표 아나운서 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맨날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확실하게 더욱더 취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옆에 부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조성덕 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항만공사 인사노부에 있는 조성덕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체험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 울산항만공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은 또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또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거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야기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그 좋은 꿀팁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동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부장님이라고 소개해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장이라고 하면은 고인물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부장님도 들어오시기 전에는 신입사원 시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울산항만공사에 입사하시게 되셨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96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요. 네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울산항만공사가 2007년도에 생길 때 제가 공무원에서 이제 정부가 하던 업무를 이제 공기업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울산항만공사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공무원에서 그러면 울산항만공사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넘어온 케이스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첫 이제 공무원 생활, 이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항만공사로 오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직군은 어떤 직무를 조금 맡고 계시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인사농업 부장이니까 인사 업무하고 노무 업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부서에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울산항만공사니까 울산항 운영 관리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 업무 그리고 예산 업무 그렇게 해서 좀 두루두루 좀 거쳤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한 부서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직무를 조금 경험하셨던 케이스신 것 같아요. 자, 더 길어지면은 Q&A 시간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우리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어떤 회사인지 우리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 듣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좀 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이게 취업과 관련해서 이게 좀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말 그대로 울산항만공사, 그래서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항을 이제 경쟁 있는 액체 물류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울산은 관문이 울산밖에 없습니다. 울산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부산, 인천 같은 데는 부산
공항이 있고 인천 공항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울산 항으로 통해서만 이제 모든 수출입이 가능하고 있어서 이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같은 걸 보면은 산업 중심입니다. 울산이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물들을 울산항을 통해서 수입 또는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 지원 항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항공사는 항만 물류 사업, 항만 운영 사업, 항만 건설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은 항만은 뭐 저희가 그냥 여기 항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항만을 짓고 건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만을 건설하고 나면은 다시 그 항만을 운영을 하는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면접에서 좀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볼 때는 울산항공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연간 업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간 업무 계획을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울산항공사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똑같은데 1번, 2번, 3번 약간 앞에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그 회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 저희 같은 경우는 오일업이라든지 뭐 배우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소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면접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좀 더 유리해지겠죠. 어떻든 회사는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여기에 준비를 했냐 이런 걸 면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들 수소 그리고 LNG 그리고 뭐 해외 사업 저희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해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베트남에 이제 창고를 짓는데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은 훨씬 좋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항만 운영 효율 요즘에 우리 울산항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똑같이 안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에코항만 그리고 스마트항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 이제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려하시는 게 울산항공사 그럼 지방 공기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해양수산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공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과거에 이제 면접을 했던 거 사례를 한번 들리면은 이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이 공기업이 당연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지 이거를 예전에 한번 면접위원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공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공기업도 이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기타공무원에서 이 인원 그 기관의 정원과 그리고 수입 과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냐 아니면 자체 수입을 하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따라서 구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법을 보면서 한번 인지하고 이렇게 면접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항공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노트북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울산항이 있는데 울산항을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울산항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바다 한계선이 있는데 이 한계선 안에는 울산항공사 관리를 하고요.
이 한계선 밖에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박이라고 하면은 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계선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울산항공사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이 배가 여기 들어와서 선박 입출항료를 냅니다. 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계선 이 안에는 저희가 준설도 많이 해요.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 시설도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거에 따른 선박 입출항료를 내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 부두라고 하면 이 부두에 이제 접안을 해서 이제 화물을 싣고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이미 다른 배가 있으면은 얘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계선 안에 있는 정박지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 배가. 그러면은 정박료를 냅니다. 이 배는. 쉽게 말하면 주차장 같은 거죠. 우리 육지로 따지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부두에 이제 화물이 이제 선박이 빠져나가서 내가 이제 접안을 하면은 접안료 내고 나면은 화물을 싣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선박 입출항료 내고 화물 입출항료를 냅니다. 화물 입출항료. 선박 입출항료 아까 들어올 때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두에 있는 야적장을 사용하면 야적장 사용료 내고 그 뒤에 부지를 사용하면 부지 사용료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매출 구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입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부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항만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울산항만공사는 액체를 주로 취급하는 항만입니다. 그래서 울산항만공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액체화물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 3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여기 지금 현재 부산이니까 부산항만공사는 컨테이너 위주, 울산은 액체 위주. 부산항만공사는 컨테이너가 지금 한 7, 8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액체가 세계 3위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부산항만공사보다 울산항만공사가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LNG 벙커링, 수소, 수소 같은 것도 이제 부생 수소 같은 것도 이제 수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두도 수소 전용 부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계속 이제는 이제 이제 석탄 같은 거 이제 석유 같은 것도 이제 점점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안 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도 공공기관을 이제 희망하는 이유가 조금 더 내가 정년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감안하면서 공기업들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울산항공사는 저희가 이제 128명 정원인데 이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작아요. 공기업 중에 가장 적은 공기업입니다. 저희가.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어가니까 뭐 인원수 대비 매출액은 또 가장 높은 공기업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가에 배당을 했는데 국가 배당률 그러니까 그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하는 비율이죠. 그게 1위를 했었어요. 저희가요. 그만큼 뭐 안정적인 수입원과 그런 배당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내가 과연 어느 공사에 갈지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공사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채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궁금하다라고 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잠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경진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저희 복지도 좋고 뭐 성과도 좋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취업자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워라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처우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울산항만공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예. 우선 워라밸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지가 지금 벌써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채용 횟수도 한 3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업무하다 보니까 직원의 이제 임용 관련된 것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가장 젊은 분들의 이 취업 기준이 이게 워라밸이 조금 약간 1순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또 이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워라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중에서 뭐 그래도 꽤 상위권 안에 든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근무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네. 9시부터 18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옛날에는 이게 약간 좀 야근도 하고 뭐 또 밤샘 작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상도 잘 못 받으면서 일만 하는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게 많았었는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PC 오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18시가 되면은 PC가 꺼져요. 네, 꺼지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제가 이제 PC 있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제 선배들 뭐 저 같은 이제 부서장이나 부서장도 언제쯤 뒤에 퇴근하나 계속 이게 보고 화면 보고 있다 이러지 말라고 PC를 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8시가 돼가지고 PC가 꺼진 거 뻔히 아니까 우리 또 누구 직원 왜 아직도 퇴근 안 하고 있나? PC 꺼진 거 뻔히 아는데 왜 안?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8시가 되면 PC가 꺼진다는 거를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뭐 8시에 출근했다? 그럼 17시에 퇴근하는 거. 자기가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의무근로 시간대는 있는데 그건 낮 시간대고 그 시간을 피해서 유연근무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지금 아까 보니까 학생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만약 다니고 있는 중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2시간씩 더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8시간을 근무했잖아요. 하루 2시간씩 하면은 그 금요일 날 그날은 학교만 갑니다. 네, 이런 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휴가에 대해서도 조금 쓰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들이 총인건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대체로 잘 안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휴가 못 쓰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 눈치 보여서 휴가도 잘 못 쓰는데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고자 직원의 휴가에 대해서 어느 비율 이상 못 쓰면 부서장한테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벌써 우리 직원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야, 너 빨리 휴가 써. 너 지금 제가 저희 부서 직원들 거 휴가를 다 며칠 그 직원이 부여한 날짜, 사용 날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 왜 안 써? 그래서 막 휴가를 빨리 독려하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못 쓴 게 있으면은 최소한의 못 쓴 거는 또 저축을 해줍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켜줘요. 30%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70%까지만 쓰게 최대한 독려하고 30%는 이월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좀 이월된 거 모아서 나중에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쓰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라밸에 저희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구직자분들께서 계속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이야기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질문 받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채용 계획하시고 계시는지 혹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변경되어 있는 채용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채용에 대해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공사에 조금 관심 있던 분들은 상반기에 채용 안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조금 상황이 조금 있어가지고 채용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채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채용을 이제 빠르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9월이잖아요. 9월 말 중순이나 하순 정도의 채용 공고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늦어도 10월 초에는 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금 정부 혁신 방안에 따라서 좀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인원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지만은 인원도 확정이 되는 대로 사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전 공지는
늦어도 9월 중순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는 글들이 조금은 진정성 있고 좀 이 생태계를 잘 아시는 분이 조금 남겨주셨어요. 박준호 님이 정권이 바뀌고 공공기관 인허 감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를 지원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정부와 그리고 공기업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면 질문하는 내용의 양이 아니고 질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질문들로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부장님도 더 농도 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준호 님이 내년에 울산 항만공사 채용 인원은 어떻게 또 변할지 내년까지도 살짝 말씀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 혁신에 대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청년 취업 채용은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안에서 이제 약간 조금 뭐 위 좀 이게 좀 조기 퇴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내가 공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정년을 좀 보장받고자 원해서 지원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또 이런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 회사에서 이런 거죠. 저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인사농업부장 꼭 필요한데 쟤 절대 내보내면 안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기보다는 자기가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겠지만은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공기업에서 그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또 그만큼의 대우 또 그만큼의 또 회사에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걱정하는 것들을 해소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정년이 좀 남았지만은 저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용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인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 지금 울산 항만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아까 128명, 120명 정도 이제 근무하고 계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채용 저희가 9월 말 하순쯤에 이제 채용 공고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 전까지는 준비를 제대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서류 전형에 대해서 우리 오신 분들 완벽하게 조금 뽀개기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자, 서류를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부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울산항공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은 적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네.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백 자 이상, 뭐 600자, 뭐 300에서 600자 이내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부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대충 쓰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소개서가 면접에 가서는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이제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또 블라인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블라인드를 하면은 이게 지금 블라인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산업인력공단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를 위반하면은 서류에서 탈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지금까지 뭐 탈락했던 사례 좀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저는 의무병으로 뭐 이렇게 어떤 군대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군대는 이게 성별도 블라인드거든요. 성별도 블라인드인데 군대는 군대에 썼으니까 쟨 탈락이야. 는 아닙니다. 요즘에 여성분도 군대 많이 가잖아요.
탈락이 아닌데 문제는 의무병이었던 거예요. 의무병은 남자만 병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탈락한 경우가 있고 또 저는 여성 과거에 여성 교사였는데 그러니까 여성 이렇게 했는데 여성이란 말 썼어요. 탈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불성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울산항만공사라고 써야 되는데 울산항만공단 네, 이렇게 써서 이런 분들은 되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희가 불성실에 대해서는 탈락한다고 공고에 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잘 자기가 본인이 쓴 거를 잘 읽어보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좋고요. 참고로 홈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블라인드 정복하기라고 게시판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블라인드가 12개 항목이 있거든요. 신앙도 있고 성별, 이름, 나이, 학력에는 학교, 학과, 학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올 A뿔을 받았습니다. 학점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우수한 성적 이 정도로 해서 끝을 내야 되는 거지 너무 그 블라인드 위배되는 내용들을 써서 필기 시험도 못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블라인드 항목들이 조금 추가가 되면서 작성하실 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조금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좀 많아요. 아까 전에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무병 이런 단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게 입사해서 우리 회사의 멋진 아들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기는 그냥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명칭들이죠. 그리고 아까 너무 중요한 거 불성실. 그러니까 워낙 복부 타시는 지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단에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자소 쓴 것도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러다 보니까 공단에 지원했었나 봐요. 어디 공단에 지능공단. 그러니까 울산항만공사인데 공단이라고 말하는 거 없을 것 같잖아요.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1차 필기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적부라고 하시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기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입사하셨을 때도 필기 전형이 있으셨어요, 부장님? 저 같은 경우는 필기는 아까 면접만 이제 경력직으로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면접만 봤는데 네. 제가 채용 업무를 담당한 게 벌써 4년이라고 얘기기 때문에 네네. 필기 문제는 많이 보고 풀어서 봤습니다. 프로도 보셨어요? 몇 점 정도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점수는 밝힐 수 없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도 있고 답도 있잖아요. 네. 담당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진짜 맞는지 저희도 이걸 위탁을 맡긴 거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답이 맞는지 하기 위해서 한번 좀 풀어보고 답하고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필기시험 준비 지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NCS 여기 항만공사 들어 말고도 NCS를 준비해봤다. 손.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필기가 뭐야? 이런 NCS가 뭐야? 이런 눈인가요 혹시? 자, 필기에는 그럼 어떠한 것들의 문항들이 있는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울산항공사 같은 경우는 NCS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이제 전 직렬이 똑같고요. 지금 여기 대부분 사무행정을 많이 준비하시겠지만은 정보 IT 쪽도 준비하시는 분도 요즘 대세인 안전 그리고 울산항공사 같은 경우는 직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기, 토목, 환경 이렇게 많은 직렬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이제 직무 수행 능력에서 좀 평가를 하고요. 직업 기초 능력은 아까 한 분 손 들었는데 대부분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NCS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항목 중에 우리 공사에 맞는 항목은 5가지로 저희는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수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제가 모듈형으로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좀 짧은 위주의 모듈형인데 최근에는 이게 핏세션을 많이 좀 혼합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형과 핏세션 같이 해서 핏둘형이라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NCS는 60분 동안 50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거의 뭐 1분에 한 문제, 뭐 1분 한 몇 초 정도 되겠죠. 근데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뭐 2분에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2점짜리 점수라면은 약간 좀 시간 오래 걸릴 것들은 뒤로 좀 빼놓고요. 앞에는 좀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 먼저 싹 풀고 그 뒤에 시간 남았을 때 그런 수리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 푸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국사, 항만법, 그리고 물류, 국제물류 하고 경영학, 경제학, 언론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과목이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이제 올해 처음 시험 보는 거라 가지고 올해부터는 한국사는 자격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3급 이상이면은 누구나 자격을 통과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경영학, 경제학, 원론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된 항만법하고 물류 쪽은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사무행정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원론을 보고 기술직은 해당 직렬 만약에 토목이면 토목, 산업, 기사 수준. 그 대신에 이게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혹시 IT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은 다 안전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기사 수준인데 산업안전 산업기사 수준인데 IT만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산업안전인데 IT만 기사라는 거. 왜냐면은 IT만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과목이 다르더라고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건 부득이하게 기사 수준으로 해서 본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기소개랑 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자기소개 작성을 잘 하셔야 다음 관문인 면접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자기소개서 쓸 때 입사 동기, 그러니까 지원 동기죠. 왜 지원을 했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죠?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성취했던 과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 같은 요 4가지의 항목들이 그냥 아주 평이하게 다 써 놓으셔야 되는데 그 항목들을 조금 잘 적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뭐 입사 동기라든지. 저도 이제 뭐 자기소개서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이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쓸 때는 신문과 같은 형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헤드라인을 쓰는 거예요. 자기소개 그냥 쭉 쓰면은 그 면접위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을 보다 보니까 막 대충 흘러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문장에 제목을 먼저 써요. 내가 쓰고 싶은 가장 키포인트를 써서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기술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제목 보고 대충 흘러봐도 그 내용이 보여지거든요. 그 면접위원들도. 그래서 조금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자기소개 쓸 때 보면은 저도 뭐 읽다 보면은 우리가 편한 내용들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뭐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뭐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평행해 쓰는데 그거는 거의 쓰나 안 쓰나 뭐 거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요. 면접위원들이 딱 읽었을 때 그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이 내용 괜찮은데 그럴 때 그걸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물어봤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그 물어본 거는 여러분들이 쓴 소개서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요. 그거를 얼마나 극대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면접의 점수가 상당히 올라가요. 고맙죠, 면접위원한테. 왜? 내가 쓴 걸 물어봐 줬으니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좀 자기소개서를 일반적으로 쓰지 말고 좀 독특하게 써야지 그걸 물어보고 그게 여러분한테 점수가 더 간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실제로 매년 4년 정도 이제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에서 딱 눈에 가는 소제목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제목 안 쓰고 이력서 쓰시는 분들은 없죠. 예, 간략하게 헤드라인 소제목 쓰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들과 같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식들을 인재상 같이 비전 이런 거 같이 녹여가지고 쓰셔야 되는 게 아주 일반화돼 있는데 아직도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취업이랑 창업 관련되어 있는 컨설턴트로 멘토링을 계속 구직자분들과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어렵대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를 미리 메모에 해 놓지 않으셔서 그래요. 뭘 써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질문만 딱 보고 뭐 쓰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3, 4학년 분들 계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미리 일기 같은 거나 혹은 내가 그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번 곱씹으면서 그냥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또 컨설팅 받으러 저한테 오시면 이래요. 자체적으로 필터를 거쳐요. 아, 선생님 이건 안 쓸 거예요. 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이 그냥 결정하고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보시고 스토리를 계속해서 발굴해 보시는 거는 지원자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역량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면접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역량 면접에서는 주로 자기소개서 바탕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좀 많이 보실까요, 더?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상황 면접, 경험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와서 했던 내용이 아닌 조금 더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라는 거를 내가 얼마나 어필할 수 있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소재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한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질문에 따라 변형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턴 생활하면서 자료 정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거 만약에 주변 사람과의 뭐 불화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냐 물어보면은 그 인턴 경험을 하면서 서로 다른 뭐 방식에 대해서 서로 부딪혔었는데 그런 거를 각자 하는 방식을 서로 얘기하고 논의해가지고 최종 이렇게 좀 좋은 결과 나오게끔 했다. 이런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료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또다시 그걸 또 변형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과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키워야지만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질의응답을 저희가 컨설팅할 때 막 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그 방과 후에 혹은 퇴근 후에 뭐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또 여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세 가지의 답변을 공통대증 하나로 묶어주셔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든지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 세 가지는 같은 문항에 있는 섹터의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준비하는 지원자들과 면접 준비를 한다면 너무 재밌죠, 사실은. 두루뭉실한 게 절대 아니라서 전략적으로 다가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토론 면접은 주로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고 뭐 몇 명이서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은 시사를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시사. 과거에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근데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해결 방안, 자동차 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거 이런 문제도 한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뭐 이렇게 뭐 만화책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뉴스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게 이런 진짜 큰일 났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떡하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거를 우리 항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훨씬 더 아는 게 많을수록 토론에서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토론 같은 경우는 5명에서 한 조를 구성하는데 이게 그 찬반 토론이 아니고 문제 해결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고 그거를 서로 이제 그 최종 합의된 그런 최종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남의 주장도 잘 받아들이고 내 것도 잘 해가지고 최적의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가끔씩 보면은 토론할 때 자기 주장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분은. 예. 다른 분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내 거와 같이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발표 면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발표 면접은 제가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그런 필기에서 저희가 직무 관련된 걸 안 하다 보니까 발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직무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발표하는 거. 이게 발표인데 이거 할 때도 자기 자료를 얼마만큼 잘 분석했는지 그리고 개선책은 얼마나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개선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또한 이게 발표다 보니까 발표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요즘 학교에서도 워낙 그런 레포트 발표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찍어 놓으셨다가 본인의 조금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해서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꿀팁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스피치라든지 발표 토론 면접도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컨설팅 비법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보고 피드백하고 다시 찍고 그렇게 해주시면 면접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철저하게 준비만 해주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최신 기사들 스크랩 쫙 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스터디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발표 뭐 나올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주고 피드백하고 그런다면은 면접은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그 전에 실전으로 해야 될 게 필기시험 준비 제대로 해놓으시면 사실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하게 한다는 거는 준비가 안 됐을 때 막연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놓으시면 좀 즐기시면서 면접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저희가 좀 댓글 좀 알아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수진님. 안전적으로 입사를 하려면 필수 보유 역량이나 추가하면 좋을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우선은 안전직렬은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울산항만공사니까 항만 관련된 안전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울산항만공사는 아까도 액체 취급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좀 더 공부하면 좋겠죠. 왜냐면은 그런 액체는 특히 폭발하면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전 직렬을 뽑게 되면은 미리 공지를 해서 자격 요건 같은 거는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추가로 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준비하면 되는데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무조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빠르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여기 밍님께서 설명 엄청 친근하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네, 엄청 친근하게 해주시네요. 라고 댓글 남겨봐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하흑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부장님 업무할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채용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입사를 했었어요. 처음 이제 항공사에 입사했을 때 저는 이제 예산 업무를 했었는데
우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저도 면접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당신은 왜 울산항공사를 지원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10년 동안 했었는데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근데 항만공사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예산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뽑아 주신다면 제가 모든 예산을 책임지고 우리 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뽑아 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옆에 사람, 그러니까 뭐 참고로 옆에 사람은 약간 조금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사람한테 저같이 좀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좀 답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 핀잔까지도 주면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생겨가지고 예산 업무를 하는데 이게 준예산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 2008년도 예산 6개월 동안 3번 예산을 짰어요. 1년에 한 번 짜는 예산을 3번 짜다 보니까 그때 제가 한 뭐 맨날 12시에서 2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라밸을 잘 지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고 저기 야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질문에 웅량님께서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입사 후 포부 어떤 식으로 말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 답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이게 무슨 통합 채용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각 개별로 다 다른 지점인가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BA님께서 질문도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하반기에 4대 항만공사 통합 채용 진행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통합 채용이 공기업 중에 이 항만공사가 최초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설계를 했었는데 4개 항만공사가 좀 같이 채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각 PA마다 독립체산제다 보니까 서로 다른 회사거든요. 사장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공항공사는 뭐 제주도 있고 김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로 다른 것처럼 저희도 각각 PA가 항만공사 달리 있고요. 통합 채용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뭐 9월에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항만공사랑 조금 안 맞는다 하면은 저희만 따로 갈 예정이고요. 아니면 서로 맞으면은 또 같이 예전처럼 통합 채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적인 항만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없는데 저희가 기업 분석 잘하고 사업 현황 잘 파악하면 좀 면접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경력직 채용을 올 상반기에 한번 했었는데 개방형직으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전혀 항만 쪽에 업무를 하지 않았던 분인데 우리 공사에 대해서 분석을 너무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너무 우리 항만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면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저렇게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홈페이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언론 보도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항만공사, 울산항공사 언론 보도 자료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분석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고 면접 때 나쁜 게 있다 하면은 개선 대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지원자가 진짜 우리 공사에 진짜 오기를 진짜 희망해서 많이는 준비해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좋고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되게 꿀팁 말해주셨어요. 오늘 사실은 요 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채용을 하셔도 정말 다 도움되는 답변들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이제 진행했던 금융권 공기업에 진행했던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오늘은 이 발표 자료 토론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발표 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서 들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난 자료야 하니까 땡땡의 금융공기관의 국정감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 작년에 이런 국정감사로 이런 심사를 받게 되셨던데 이거에 관련돼 있는 개선사항 혹은 왜 이런 점이 나왔는지까지 제가 분석해보고 싶어서 오늘 수업에 이걸 준비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조사해서 아까 기사를 쓰듯 헤드라인을 써면서 이걸 분석해 왔는지까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부장님께서 꿀팁 다 말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구직자분들이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감동했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도움 진짜 많이 되는 설명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울산항만공사를 뿐만 아니라 공기업, 사기업 어떤 데 취업을 할 때 마음가짐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아니고 해볼 때까지 정말 해봤냐? 국정감사 보고서까지 보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그 친구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취업은 조금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부장님. 지금 막 난리 났는데요. 지금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진짜 한 3분도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울산에만 계속 근무를 하는 울산항만공사인가요, 부장님? 예,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울산항만공사다 보니까 본사가 울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들은 다 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업들이 원래 순환보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메리트 때문에 또 뭐 그런 본사만 있는 그런 공기업들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앞부분에 좀 못 들으셨던 분께서 댓글로 계속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하반기 채용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9월 말에 저희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뜨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다들 난리 났어요. 네, 나중에 한번 댓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항만공사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구직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렸을 때 공무원 생활하고 이제 울산항만공사에 이제 이직해서 왔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이제 IMF 전 세대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좀 취업이 어려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직원들 이제 합격한 직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까지도 준비한 직원들이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직원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1년, 2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아니면 뭐 사기업을 갔을 때 그랬을 때 지금 1, 2년이 나머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65세에서 70세까지 일하지 않을까. 정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최소 뭐 30년에서 40년, 50년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좀만 더 노력하시고 좀만 노는 거를 좀 줄이고 거기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울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취업할 때도 정말 귀감이 되고 마음가짐부터 마인드셋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셨으니까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산 공기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10분 뒤에는 이제 경남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설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타트업의 대표 아나운서 신수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